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약 1년 전 당시 남자친구와 파혼한 지 1년쯤 된 평범한 30대 처자예요. 이야기 써내려가다 보면 내 욕, 내가 자처해서 먹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눈팅만 하다가 저도 오랜만에 컴퓨터 정리를 하면서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며 문득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에 조심스레 하나씩 적어나가 보아요. 당시에는 파혼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고 주변 지인들의 의견대로 잘한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쓰리고 아쉬운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의견을 구하기보단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익명의 공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조금 풀어내고 작은 위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지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써내려가 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예랑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지만 차로 40여 분 남짓으로 거리에 살면서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참 잘해줬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데리러 와서 제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또 데리러 와서 저녁 함께 먹고 집에 데려다 주고 저보다 3살 많았던 사람임에도 단 한 번도 반말하지 않고 항상 존칭 써주던 사람이기도 했고 하물며 전 남자친구는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터라 저를 만나면서부터는 술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단 필요에 따라 허락을 구하고 마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담배의 경우 노력은 해보겠지만 바로 끊는다고 약속은 못하고 줄이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전자담배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는 전자담배 거의 안 하고 숨어서 피우다시피 하고 가능한 앞에서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던 것들이 기억에 참 많이 남네요. 그런 꿈이 먹고 그런 노력이 참 보기 좋아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어요. 필요에 따라 술자리, 회식 자리를 가면 시시때때로 문자로 이야기해주면서 지금은 뭘 먹고 있고 술은 얼마나 마셨고 등등 다 이야기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다면 회사 중간에 나와서 약과 죽을 사서 저희 회사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서로의 직장은 차로 10분 내외 거리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하루 심하게 아팠던 날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저는 비타민 링거 등 맞게 하면서 자기는 노트북 들고 와서 제 옆에서 지켜봐주며 일하기도 했던 그런 자상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에겐 동생 2명이 있는데 동생들을 따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물며 동생들이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 고민도 함께 나누어주고 배려심 많은 남자였어요. 얘랑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았는데 항상 저와 제 동생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것까지 알뜰살뜰 선물을 항상 잊지 않고 챙겨다 주던 사람이었어요. 전 생각해보니 그간 연애를 하면서 전 예랑이에게 준 선물이라고는 3만 원 옷 한 벌이 전부였네요.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 제 위주였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것들도 제가 좋다면 좋다고 하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상함에 이끌렸고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는데 한순간의 일로 파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예랑과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랑이와 교제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 A에게 연락이 오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네요. 물론 행동을 제가 잘했어야 했었지만
당시 자상하게 대해주던 전 예랑이의 이해와 배려가 어느 순간 권리처럼 느껴졌는지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변해있던 제가 있었던 것 같더군요. 자연스레 자주 연락을 하게 되고 편하게 차 한 잔, 식사로 시작했었던 것들이 잦아지면서 몇 번을 전 예랑이에게 말하지 않은 채 만났어요. 물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전 예랑과 A의 비교를 굳이 해본다면 전 예랑은 자상함과 배려가 많은 사람이지만 조금은 남자다움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A라는 사람은 배려와 이해는 부족했지만 남자다움의 성격이 좀 더 컸던 사람이었었죠. 전 얘랑은 패션이든 뭐든 꾸미는 것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넥타이 부대였어요. 제가 미용실도 데려가서 머리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쇼핑도 같이 가서 옷도 골라주기도 했어요. 물론 전 예랑이가 직접 샀지만 전 골라주기만 했고요. 그 흔한 걸그룹 이름도 잘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반면 A는 정반대였어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저런 세상 지식 박식하다 보일 만큼 자기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소위 말하는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대화의 주제거리도 많았어요. 그리고 경제적 조건상으로도 따지고 보면 전 얘랑은 전문 직장인 또래들보다 높은 연봉자에 A라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한다지만 일정치 않은 수입을 가진 사람으로 겉만 놓고 보면 사업하는 사람과 직장인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전 얘랑이 훨씬 안정적이기도 했어요. 여튼 여차저차 해서 그 사실을 얘랑이가 알게 됐고 모른 척 넘어가줬어요. 전의 일이고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 더 실수하지 말자라는 식의 말과 혹여나 만나게 된다고 한들 이야기하고 만나면 오해가 없을 텐데 숨기는 듯 만나니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처음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얘랑이 성격은 자기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다투기보단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용히 자기가 삭히는 성격이에요. 그렇다고 마음에 담아두는 건 아니고요. 그 와중에 저에게 술 마시겠다고 허락받고 자기 혼자 술 몇 잔 하면서 조금 올라온 취기에 서운했다. 이제 서운했다고 말했으니까 괜찮다.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니 이해해야지. 라고 말하던 소심하다면 소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길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A라는 사람에게 제가 교제하고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며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A라는 사람과는 좋은 기억으로 헤어짐이 아니었어요. A라는 사람의 거짓말의 반복과 술자리를 간다면 연락도 잘 안 되고 등등 이런 이유들로 헤어졌어요. 잠깐이라 생각했고 계속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런 시작이 제 잘못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 예랑이에게 스스로 떳떳지 못하니 숨기게 되고 여자 마음은 갈대라 했는지 A라는 사람이 자기는 변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으로 밀고 들어오매 흔들렸던 마음에 갈팡질팡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예랑이가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걸로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하자고 말했네요. 양가 인사 정도로만 했고 이제 막 준비하려고 했던 단계였기에 크게 부담감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이해도 못 해주냐?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냐 하면서 말이죠.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헤어지고 예랑이가 몇 개월을 붙잡고 얘기 한 번만 하자고 하면서 매달렸는데 철저히 제가 무시했어요. 집 앞으로 찾아오고 했는데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눈 한 번 마주치고 보고 가고 그런 정도로만 몇 번 찾아왔어요. 그렇게 마주치는 날이면 문자로 내용이 오곤 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안 마주치려고 했는데 마주치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심하겠다고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제 생일이었는데 집 앞에 선물도 두고 갔어요. 처음엔 이런 행동들이 지배함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앞뒤 내용 다 배제하고 이런 말들만 이야기하니 전 얘랑은 이미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해주기에 내가 참 잘 헤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A라는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주며 새로이 만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이후 어느 순간부터는 전 얘랑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지나가는 듯 보였네요. 그렇게 또다시 웃는 날이 오는 건가 하고 지내던 시기에 개버릇 남 못 준다고 A라는 사람의 옛 모습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변했나 싶더니 나중엔 다시 술자리를 가고 그리고 연락 두절, 자기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와 배려받던 삶을 살던 내가 거꾸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전 예랑이가 겪었을 법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는지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헌데 이미 그렇게 매정하게 제가 떠났던 것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렇게 여러 가지 교차하는 힘든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물론 A라는 사람하고는 끝낸 상태에서 말이지요. 최근 전 얘랑의 페이스북에 우연히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전 얘랑은 헤어짐이 있고 나서 새로운 연애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연애하면서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서로의 추억들도 많이 올리고 했었는데 다 지워진 채 특별히 개인 생활을 올리는 거 없이 간간히 일 이야기만 올렸어요. 나 때문에 사람이 망가진 건지 하는 자책감과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혹시 계속 그렇게 우리 일들을 혼자 기억하고 있던 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룰 수 없는 욕심의 마음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 그 사람을 위한다기보단 자업자득인 것이니 잊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알지만 쉽지 않네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추가, 좋은 이야기 들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저도 아니까요. 제 입장에서 합리화하는 것이라기보단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보니 그 전 예랑이는 나를 위해 많이 희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뒤늦게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에 느꼈다는 것이지 양심마저 없었다면 모른 척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전 얘랑 주변 지인과 한 명 알고 지낸 분이 있는데 전 예랑이가 기존 페이스북을 탈퇴하고 새로 만들었다고 하기에 물어봐서 들어갔었던 거였어요. 저랑 헤어진 이후에 한참을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 사이에 만나는 사람은 없이 그냥 일하며 지내고 있다고만 들었네요. 최근도 만나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나아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환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혼자 보내고 있다기에 정말 혹시나 나 같은 사람인데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 또한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도 하고 나아진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제가 연락하게 되면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움이 있다는 정도는 저도 알았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진작에 그러한 모습 보고 헤어졌어요.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개벌은 못 준다고 저도 또 그럴 것이다 라는 말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네요.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인 그 말이 참 충격적이기도 해요. 본문에도 썼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도 거짓으로 시작하고 계속 일관했다는 것은 제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하고 제 스스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놓쳤다는 것에 대한 후회감도 있겠지만 왜 몰랐는지, 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인지, 나는 말로만 내뱉고 그 사람은 실천하고 있던 걸 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인지, 그게 가장 큰 후회가 아닌 듯 싶네요. 두 번째 추가. 당시에는 그저 A라는 사람과 특별한 감정 없이 처음 몇 차례 만났던 걸로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솔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느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중으로 교제하고 또 몸 섞어야 바람이냐, 그런 것도 다 바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신 분의 말이 지금에야 와닿을 뿐이네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알았다고 넘어가줬던 전 예랑이의 행동이 아래 쓴 것처럼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이 참아야지 하는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마음 쓰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시에 제게는 권리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헤어짐이 있고 전 예랑이가 저를 잡으면서 무시했던 것도 당시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제 기준에서는 참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놓고 보면 제가 집요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붙잡고 매달리고 했던 게 되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 예랑이가 나를 더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던 일이라고 느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전 예랑이가 해코지는 아니지만 집 앞에도 찾아오고 이런 집요함이 있더라, 이런 건 몰랐는데 알게 돼서 잘 헤어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 입장만 내세워서 합리화했었던 것 같네요. 주변인들도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이야기에 동조해주고 하다 보니 당연지사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예랑이라고 한 건 둘만 결혼 이야기 했던 게 아니라 상견례까지는 했었어요. 부모님까지는 양가 허락하에 했던 것이기에 표현을 전 예랑이라고 했네요. 교제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이 먼 거리에도 출퇴근 시켜주고 술자리든 뭐든 안 보이는 곳에서만큼은 정말 믿음감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전 예랑이한테는 나에게 그런 모습 보여지길 요구하고 나는 전 예랑이에게 그러지 못했으니 전 예랑이가 아파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뒤늦게 알아버려서 더 마음이 쓰린 것 같네요. 미안하단 단 한마디였으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큰 위로를 위해서라기보단, 그리고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기보단 안 보이는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나마 한탄하고 후회스러운 마음들을 한번 주절거려 보고 싶었네요. 세 번째 추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후기까지 쓰냐 하는 생각이시겠지만 제 어떤 이야기보단 그 사람의 소중한 마음이 진실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몰랐던 내가 참 후회스럽다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기 위해 써내려가 봐요. 글을 올려놓고 평생 들을 만한 악담은 모두 들은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 거란 건 분명히 알고 올렸으니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 연락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 그 남자 잘 살으라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마지막 배려라고 하신 분들,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글 올린 후에 댓글을 모두 보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연락처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다시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보단 작은 용기를 내어 잘 지내는지 말 한마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하루 정도 답변이 없길래 답장도 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픈 곳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며 연락 고맙다 라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답장을 크게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상처만 주었던 사람에게 안부부터 물어주는 그 첫 인사를 본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미안한 마음과 그 말 한마디가 고마운 마음에 만감이 참 많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고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일상 안부 메시지 주고받다가 전 얘랑이 차 한창 괜찮으면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고맙게도 해주어서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기 위해 한번 만나기로 하고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도 아무런 대꾸도 못했을 텐데 화는커녕 오히려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그 사람을 보는데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네요. 잘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동생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막내 동생은 취업을 잘 했는지 이런 이야기만 묻길래 나와 내 주변 먼저 생각해주는 그 사람 마음도 고마웠지만 나한테 화나지 않냐고 화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렇게 풀 죽은 듯이 있었네요. 지금 와서 화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많은 시간을 힘들어도 했고 얼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미웠고 주변인들도 다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서로가 살아왔던 방식이 달랐을 건데 오히려 제가 살아왔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기가 미안하다며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네요. 그렇게 고개 숙인 모습을 보더니 귀 죽지 말라고 당당했던 제 모습이 아름다웠지 그런 풀 죽어 있는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니라며 오히려 더 웃어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에 자기는 아니라며 사람들과 대화하려 했지만 결국 그 대화마저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세상을 떠나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말처럼 쉽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고통이었고 하루가 1년이었고 10년이었다는 그 말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지난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어차피 지난 일들 이야기 꺼내봐야 저도 불편하지 않겠냐 하면서 더 지난 일을 말하지 않았네요. 그렇게 일상의 대화가 오고 가고 헤어지려는 순간 작은 상자 하나를 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라면서 언젠간 주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주는 상자를 건네받고 종종 연락해도 괜찮냐며 물어보면서 괜찮다는 그 사람의 말과 미안했다는 제 마음에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고 또 눈물을 흘렸네요.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 즐겼던 추억거리가 담긴 상자였어요. 함께 봤던 영화 티켓부터 만나면서 제가 낙서했던 종이까지 함께 소풍 갔을 때 샀던 작은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곤 작은 수첩이 3개 있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 썼었던 일기장 같았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쓴 일기장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씩 담겨두었던 자기 핸드폰 속 사진을 보면서 처음 만나면서부터 헤어지기까지
좋았던 일, 마음 아팠던 일, 혼자 마음으로 담아두어야 했던 일,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힘들었던 일. 오늘은 술을 얼마나 마셨고, 오늘은 소심하게 멀리서라도 나를 봤고, 수첩 남은 종이 하나 없이 빼곡하게 모두 손글씨로 담아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항상 해주던 것들, 소소한 행복들을 왜 나는 몰라봤을까? 아니, 알면서도 왜 미련이 내가 투정 부리는 걸 당연지사 생각했던 것일까? 라는 후회가 참 밀려왔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써내려갔던 일기였고, 올 봄 이후에는 글이 없길래 그때 마음을 많이 정리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 만난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쓰지 않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더러 이 상자를 주면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에 꼭 잡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가네요. 혹여나 이런 걸 보여준 것이 작은 희망이 있을 거란 건 아닌지 착각 아닌 착각이 들게 되고 한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인 게 저라는 거 잘 압니다. 정말 세상에 없을 마음가짐의 사람, 묵묵히 말없이 지켜만 봐주던 사람을 정말 잡을 수 있다면 이러는 간절한 마음만 더 커져가네요. 그 사람이 썼던 손글씨로 빼곡하게 썼던 일기, 그 사람이 썼던 일기를 보면서 새벽녘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다 글 남겨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저보고 한심하대요. 싸움은 나겠지만 이 글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남편도 일찍 집에 오고 큰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 하고 저도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졸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큰 고깃집에 갔습니다. 가서 고기 시키고 남편은 굽고 저는 챙겨온 이유식을 작은 아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큰 애가 칭얼거리면 고기 잘라서 주고 애 울까 싶어서 달래고요. 정작 전 고기 3점 먹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실컷 구워서 술도 한 잔 시켰고요. 다행히 작은 애가 먹으면 바로 자는 편입니다. 큰 애도 폰 쥐어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고기 얼마 남지도 않아서 1인분 더 시키자니까 남편이 투덜대는 겁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시켰고요. 원래 자기 배부르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포기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면 괜찮았을 겁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 심보가 이상한가 봅니다. 문제는 옆 테이블에 어떤 부부가 들어오면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좌식 테이블 2개를 붙여놓은 고깃집이었습니다. 사람도 꽤 많았고 비어진 곳이라 앉았나 봅니다. 남녀 둘의 애기 하나였고요. 처음엔 애기 보면서 저 집도 힘들겠다 이러고 말았습니다. 제 고기가 먼저 나와서 굽기 시작하고 얼마 뒤에 그쪽도 고기가 나왔습니다. 괜히 같은 애 키우는 집이라 시선이 갔습니다. 사실 심심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가 구워놓은 고기 계속 집어먹으면서 술 마시느라 바빠서 티 안 나게 구경했습니다. 식사 때라 그런지 그쪽도 남자가 고기 굽고 여자가 무슨 작은 통에 든 이유식으로 애기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저랑 상황이 다릅니다. 남자는 밥 먹으면서도 여자한테 계속 쌈을 싸주는 겁니다. 진짜 쉴 새 없이 싸주고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먹습니다. 가게가 좀 소란스러워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둘이 계속 얘기도 나눕니다. 그러다 남자가 남은 고기를 다 굽더니 아기를 받아갑니다. 여자는 그제야 공깃밥 열어서 밥을 먹고요. 간간히 남자한테 쌈을 싸줍니다. 그거 바라보는데 기분이 진짜 묘했습니다. 같은 상황이고 비슷한 처지인데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고기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별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남편은 적당히 먹으라고 언제까지 먹을 거냐고 타박하는 겁니다. 자기 술 다 먹었다 이겁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그대로 젓가락 놓으니까 또 구박합니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왜 시키냐고요. 진짜 목 끝까지 말이 새 나왔는데 애들도 있어서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심란해서 맥주 한 캔 마시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겁니다. 표정이 왜 그따구냐고요. 기껏 고기 먹여놨더니 사람 불편하게 왜 틱틱대냐고요. 거기서 터져서 하소연했습니다. 당신 가게 가서 뭐 했냐고. 그렇게 배 터지게 먹을 동안 내가 몇 점이나 먹었는지 알고 있냐고. 애가 둘이면 한 명 정도는 당신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싫으면 나 다 먹을 때까지는 가만 놔둬도 되지 않냐고. 왜 매번 뭐 먹으러 가면 폰 보느라 바쁘고 술 먹느라 바쁘다가 지루해지면 빨리 일어나자고 재촉하냐고. 남편은 절 어이없게 쳐다보더니 승질을 내는 겁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기껏 생각해서 귀찮아도 좋은데 데려가 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배가 불렀다고요. 제가 옆에 테이블 봤냐고. 거긴 남자가 계속 쌈 싸주더라. 못 먹는 거 뻔히 아니까 챙겨주더라. 당신은 그런 거 해봤냐? 라고 하니까 지 밥 지가 못 먹는 건 등신 아니냐며 저보고 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다른 집이랑 비교하냐며. 그럼 자기도 비교하겠다며 그 여자 못 봤냐고. 애 낳고도 그리 날씬하더라. 너는 뭐냐? 라는 겁니다. 전 쌈 한 번 싸준 적 있냐고 했고요. 그 여자가 마르긴 했지만 저 그리 뚱뚱하지 않습니다. 저 아직 50대 몸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먹을 때 쌈 몇 번 싸주다가 낯간지럽게 치워라 해서 이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큰 걸 바랬나요? 정 애 보기 싫으면 같이 대화라도 하면서 놀자니까 제가 먹는 게 너무 느리다 합니다. 당연히 느리겠죠. 자기는 제가 애 먹일 동안 실컷 다 먹은 후니까요. 끝까지 저보고 욕심 많은 년이라고 배가 쳐 불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구워라 시켰냐, 쌈을 싸달라고 했냐, 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 꾸역꾸역 시켜 먹고 살만 쪘다면서. 다시는 고깃집 데려가나 보자고 문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서운해서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 하고 싫은 말하면 그대로 피해버리고 더 화를 냅니다. 조곤조곤 설명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화를 내도 끝까지 제가 못된 년입니다. 그렇게 혼자 식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쁜 걸까?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 말 중에도 맞는 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오지 않았다면 전 혼자 고기 잘 구워 먹고 배부르다. 기분 좋다 하고 집에 왔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서럽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기 전에 내가 꿈꾸는 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도 오손도손 대화하고 서로 입에 넣어주고 이런 걸 꿈꿨던 것 같은데 어느새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남과 비교한 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기껏 기분 좋게 외식하고 온 남편이 제가 틱틱댄 걸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럽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합니다. 반대라면 제 입장을 이해시켜주고 싶습니다. 저도 고기에 술 먹을 줄 아는데 말이죠. 추가. 우선 글은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계속 대면대면하다 오후 늦지막히 보여줬어요. 뭐냐고 묻길래 그냥 읽어봐라 했고요. 그렇게 한참 읽던 남편 얼굴이 점점 벌개지길래 또 화를 내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제 맥주 마시며 생각나는 대로 막 써내려간 탓인지 글 중에 처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거 보고 이게 할 소리냐며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달린 댓글들을 보라고 했더니 다 쓸데없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내놨어요. 한번 읽어는 보라고. 답변도 없고 연락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네요. 받으니까 꽤 시끄러웠어요. 이미 술은 잔뜩 취했고요. 대충 읽어봤다. 아무리 그래도 욕 먹이니까 좋냐. 그놈의 쌈이 뭐라고 겨우 먹는 걸로 이러냐. 알았다. 다음에 싸주겠다.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이러다가 다시 화내다가 또 비꼬다가 미안하다 했다가 더 뭐라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남편 술버릇이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기억도 못할 일이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더니 그냥 끊어버리네요. 그래도 댓글을 어느 정도 읽어보긴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맨정신일 때 다시 대화 나눠보려고요. 전화 끊고 집안일 대충 해두고 앉아서 댓글들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남편이 내가 서운한 게 이상한 거다 하니까 조언을 얻고 싶어 올린 글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실지 몰랐어요. 식당에서도 집에서 싸우면서도 아까 전화 받으면서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댓글 읽으면서는 오랜만에 울어봤네요. 지금 속이 다 시원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지금은 작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금 게을 수만 차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를 맡기라 하는데 큰애가 아빠한테 가기 싫어해요. 작은 애는 하도 손길이 거칠어서 제가 불안해서 못 맡겼어요. 이제는 그 마음 좀 내려놓고 작은 애라도 챙기게 해볼게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닌 사람이었어요. 좀 무뚝뚝하고 쌈 다정하게 안 먹여줘도 익은 고기는 항상 제 앞에 먼저 덜어주곤 했어요. 점차 바뀌고 바뀌다 오히려 제가 점점 길들여진 것 같아요. 데려가 줬다. 이 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서운하지도 않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은연중에 관계가 보였던 거였네요. 다들 답답해 하시는데 당장 속 시원한 얘기가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앞으로 제가 제 자신을 좀 더 챙길게요. 항상 셋째까지 낳자고 하는데 그건 절대 못하겠고 빨리 다시 직장 구해서 애들 키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다음 주말엔 무슨 소리를 듣던 애들 맡기고 혼자 외식하고 올래요. 여러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몰랐던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가족보다 따뜻한 님들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인터넷에 물어봐도 되냐고 신랑한테 허락받고 올립니다. 아마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아기 낳고 신랑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유부녀예요. 해외에 오래 있었고 친정 식구들도 서구식 문화가 강해 문화적 차이로 매번 부딪힙니다. 저는 한다고 하는데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서로 싸우다가 지쳐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서로 적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신랑이 써준 리스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 식사를 같이 하던 못하던 식사 여부 물어볼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셔야죠 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누가 밥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식사 때가 되면 그렇게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댁에 가면 제가 돕는다고 해도 메뉴를 결정하고 주로 요리하시는 건 시어머니세요.
그런데 아무도 식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때 되었으니 식사하셔야죠 라고 하는 건 저 배고프니 밥 해주세요 라는 뜻 같거든요. 제가 할 것도 아니니까요. 집집마다 식사 때가 다르니 시부모님은 언제가 점심 먹을 때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늘 기다렸다가 시어머니가 식사 준비 시작하시려는 것 같으면 그때 눈치껏 가서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근데 신랑은 식사 때 돼서 식사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건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막내인 막내 며느리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말하네요. 어르신 식사를 챙기는 거면 오히려 첫째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막내가 챙기는 게 맞다네요. 그럼 오빠도 막내인데 오빠가 챙기면 안 되는 거냐고 했는데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네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요. 저희 집도 아니고 제 살림도 아니어서 그 말 한다고 제가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건 시어머니일 텐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배고프다고 시어머니께 일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집주인은 시어머니고 부엌 주인도 시어머니니까요. 신랑은 단순히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사말이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때인데 식사하셔야죠. 와,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계속 얘기하다가 신랑은 이해가 되던 안 되던 이건 한국 문화고 한국에서는 모든 집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나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식사하셔야죠 라는 말을 안 한 것이 그렇게 크게 예의 없는 행동인가요? 추가. 중간중간에 후기를 쓰고 싶기도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 난 것도 없이 거의 이혼으로 치닫고 있어서 글을 쓸 정신도 없었고 글 쓰기에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았어요. 내 욕이 아닌 남편 욕이 달리겠지만 기뻐할 것도 없는 것이 그런 남자 선택해서 내 팔자 내가 꼰 바보 같은 나라는 자책감을 피해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지금은 한 차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글의 주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후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어서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남편은 그 문제 말고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저에게 시비를 걸고 저를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했어요. 마치 저만 변종이고 이상한 양. 진짜 상종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한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이상하다는 논리를 폈죠. 아니 그냥 말을 안 했어요. 한 집에 있는데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혼자 TV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혀 공격적인 얘기가 아닌 그냥 일상 얘기인데도요. 오늘은 회사 잘 다녀왔어? 웃으며 하는 인사에도 대답 않고 씹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다 말은 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인 표정과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뭔지 얘기라도 하라고 하면 그런 거 없다며 저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마냥 진저리를 냈어요. 마치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못되게 닦다라는 가해자인 것 마냥요. 남편은 수동 공격형이라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고 얼핏 보기엔 평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표정과 제스처 하나하나에 굉장히 분노가 서려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충분히 공격적이죠.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점은 계속 자기가 피해자인 양,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만 예민한 양,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말 좀 하라고 하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뭐가 불만인지 물어본 것 자체를 자기를 건드렸다고.
째려보고 다른 방에 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쫓아가면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선을 넘은 적은 없지만 아이씨 하며 물건을 벽이나 바닥에 집어 던진다거나 순간이지만 저에게 손을 들려고 해요. 딱 거기까지 하고 본인도 멈추긴 하는데 그만큼 분노를 통제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내버려두니 반년이 지나도록 끝나지를 않고 룸메이트보다 못한 동거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함께 살아야 하나 이혼을 고민하자니 애가 마음에 걸리네요. 저에 대한 태도만 그럴 뿐 아기도 잘 보고 집안일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자니 너무 끔찍해서 대화 좀 하자고 하면 진짜 제가 칼이라도 들이댄 양 파르르 떨며 남편 잡아먹는다고 독종이라고 해요.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껴진 적도 수없이 많아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집이 살얼음판 같았기에 따뜻한 가정이 유일한 꿈이었는데 연애 기간과 결혼 기간 내내 아이 낳기 전까지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돌변해서 이런다는 게 정말 제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3월에 아기 낳고 한 달쯤부터 시작해서 6개월째 남편이 그렇게 제 피를 말리고 있을 때네요. 지난 글은 남편과 함께 보려고 최대한 감정 빼고 적었었어요. 어르고 달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협박도 해보고 해서 6개월 만에 겨우겨우 뭘 원하는지 적어보게 하기라도 한 게 지난 글의 그 리스트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써 있었고요. 물론 개인마다 예민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작 이런 것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와이프에게 6개월 동안 차가운 분노를 드러내고 무시할 만큼 큰 잘못이라고 싶은 것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시댁 가서 밥 때 되면 밥 먹자고 말해야 한다는 거였고요. 지금은 버려서 없는데 그 리스트의 절반이 시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얼처겁게 느껴졌던 건 저 시부모님과 사이 좋은 편이거든요. 친자식인 남편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요. 당시 남편은 진짜 버릇없이 느껴질 정도로 시부모님께 함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밥을 먹네 마네 얘기하는 걸 시부모님이 신경 써서 남편에게 언제를 준 모양새도 절대 아니었어요. 지난 글에도 썼듯이 그 집이 그런 문화인 것도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결혼 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때 당시 막내였던 남편이 식사하자고 먼저 얘기하는 거요. 한마디로 그냥 시비 거는 거죠.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으니 그냥 이것저것 다 마음에 안 들고 정정당당하게 시비 걸기 딱 좋은 게 시댁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였어요. 본인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랑 살기 싫다고 얘기했지만 도무지 저는 아무리 제 자신을 내려놓아도 정말 저것 때문에 하는 의문만 생기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러면서도 이혼 서류는 안 가져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물어보면 이혼 얘기 꺼냈다고 펄펄 뛰고요. 집에도 퇴근하면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고요. 바람일 수도 없죠. 솔직히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기에는 자기가 적어놓은 리스트보다 본인이 크게 잘못한 일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요. 남편이니 보듬고 이해하고 넘어간 것들이요. 제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몇 가지만 적어보자면 임신 중일 때는 불편해서 속옷 없이 헐렁한 티셔츠 하나 걸치고 있는데 말없이 아주버님을 현관에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 상식엔 제가 길길이 뛰어도 할 말 없어야 하는데
길길이 뛰었더니 표정 변하고 임산부인 저를 거의 한 달 무시했어요. 시부모님이 연락 없이 종종 방문하는 일이 생겨 오시는 건 좋은데 제발 내가 미리 알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3번이나 본인이 저에게 전달하는 걸 잊었어요. 시부모님은 미리 얘기해달라는 말 듣고 남편에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한두 번까지는 좋게 웃으며 얘기했는데 3번이라니 불같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솔직히 3번이면 실수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아도 집 냉장고나 바닥 등 며느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화를 냈다고 제가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며 매도하더니 저를 무시했네요. 이게 아기 낳고 남편이 저렇게 된 시초입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오고 나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산후조리를 부탁한다더군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고 나는 불편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산후조리는 정말 아니라고. 산후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등 합리적인 비용의 산후조리를 검색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방금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내 말은 귓등으로 들었나 얼척 없었는데 이미 얘기 드린 거 잽싸게 전화해서 싫다고 하면 며느리가 싫다고 한 거 알고 섭섭해 하실까봐 일단 그럼 일주일만 받겠다고 했어요. 2주일까지는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큰소리 땅땅 치더니 결국 말 못하더라고요. 2주 동안 오셨고 저는 솔직히 잘해주시긴 했지만 불편했어요.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 가시자마자 나는 싫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늙으신 시어머니는 힘들고 나는 불편하고 오빠 혼자 맘 편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기적이다. 화냈는데 펄펄 뛰고는 그 다음부터 무시합니다. 그 전에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시너지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저를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벌레 보듯 하더군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건들 모두 제 상식으로는 제가 화내는 게 맞는데 아닌가요? 제 요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댁 식구들이 불쑥불쑥 제 공간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한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고 남편에게 화를 낸 건 이 3가지 사건 모두 시댁 식구들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이 일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시댁 식구들을 불편한 일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남편은 제가 시자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하는 나쁜 며느리이며 한국에서는 모두 저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상하다며 치를 떨었고요. 제가 외국 살다 와서 그렇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요. 근데 저 외국 가서 살다 온 거 모르고 연애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보다 높은 연봉이라든지 영어 잘하는 거라든지 이미 시민권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민 가능하다든지 등 주변에 그렇게 자기 자랑인 양 자랑하더니 말이에요. 여기까지 쓰면 흔하게 올라오는 전형적인 무개념 남편 글이 되지요. 아마도 여기까지의 내용을 후기로 올렸으면 이혼하라는 댓글이 많았을 것 같고 진짜로 이혼 소송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한 편지까지 쓰고 난 후에 저는 부부 상담을 받자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담사 앞에서는 남편이 털어놓을까 싶었죠. 부부 상담 받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상담 선생님은 2사람 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부부 상담은 개인 상담 중간중간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하네요. 객관적 사실이니 그냥 남자, 여자로 표현할게요. 첫 문단은 상담 중에 우리 부부가 수면 위로 떠올린 기억과 감정이고, 아랫단락은 그것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담사의 해석입니다. 남자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돌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늘 남자를 방치하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몸치장 하는 데만 신경 썼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늘 가족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된 것 같아 남자는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니 남자는 아기가 어린 자신으로 느껴져 너무 안쓰럽고 잘해주고 싶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남자가 경험한 아버지, 여자는 남자가 경험한 어머니로 대입됩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됐기에 조금이라도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려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어머니가 됐으면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실은 절대로 가족과 아들인 자신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화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되었기에 불쌍하고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러했으니까요. 남자는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모라 증오하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듭니다. 남자는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어머니가 너무 증오스러워 어머니에게 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다릅니다. 며느리이기도 하고요. 여자가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잘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딱딱 떨어지고 어린 시절의 남자는 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비난받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의 전부인 부모의 비난과 화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가져옵니다. 남자가 잘못했지만 여자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때의 공포가 떠오릅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비난하는 여자는 내 어머니와 같습니다. 겨우 도망치는데 여자가 쫓아오면 어떻게든 쫓아버려야 합니다. 아기를 낳은 후 여자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남자에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미 여자는 남자가 경험한 증오스러운 어머니로 대입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늘 무시당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웠고 세 남매 중에 여자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여자를 두고 엄마와 세 남매 넷이 뒤에서 쟤만 이상하다고 수군대거나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자는 너만 이상해라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싫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면 여자를 무시하면 여자는 남자를 채근하고 쫓아가며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여자는 어릴 때처럼 더 이상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화가 납니다. 이 화는 사실 엄마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화지만 여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의 엄마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표정으로 압도했지요. 여자는 표정으로 읽히는 분노와 차가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린 시절의 차가운 엄마는 늘 여자를 생존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차가운 표정을 보일 때마다 여자는 지나치게 크게 받아들여 생존의 공포에 짓눌립니다. 여자는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자와 가장 친밀하여 집안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아빠는 여자를 배신하고 여자를 시리게 차가운 엄마와 형제자매가 있는 집에 홀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버림받는다고 느끼면 극단적인 선택에 가까운 공포를 느낍니다. 여자가 느끼는 극단적인 충동은 사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 탓으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상담사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고 들으면 본인이 압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인정하기 싫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무의식이죠. 상담사가 해석하는 순간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방어적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사실 알아요. 본인이 위의 해석을 잃고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상담사는 무의식을 잃고 해석해 주신 거거든요. 의식적으로 저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고 있던 자기 내면을 끄집어내신 거죠. 남편 같은 경우는 저런 이유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건데도 그 이유가 무의식에 머물러 있어.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저에게 화를 냈던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고 지난번 글에 썼던 시댁 가면 밥 먹자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저 역시도 남편의 방어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스스로 불쌍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내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TV에서 나오는 심리 치료처럼 몇 번 받고 확 달라지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서 내면을 알게 돼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한참 걸려요. 사실 저 윗글 쓰면서 저 솔직히 그때 생각나서 좀 욱했어요. 처음 싸운 지 이제 1년 하고도 한 달째예요. 저희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됐네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참 우스운 게 저 위에 쓴 남편이 제게 넌덜머리 냈던 행동들이나 제가 남편의 넌덜머리 났던 행동들 서로 예민하고 미울 때는 하나하나 다 미친 것 같고 인간도 아닌 사람과 결혼한 것 같았는데 다시 조금씩 신뢰를 쌓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게 되고 그냥 진짜 괜찮더라고요. 화가 안 나요. 심지어는 동일한 문제인데도 남편이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응 그래 알았어 신경 쓸게 이러고 끝나기도 하고 그 예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농담하며 웃기도 하네요. 상담사는 저희가 심리적으로 아주 꼭 맞는 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겠죠.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자면 상대에게 자신의 부모와 유사하면서도 부모에게 없던 부분까지 채워서 보여주는 완벽한 부모의 상을 보았을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하네요. 근데 이 얘기는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고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을 상대에게서 보기도 딱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와 이런 얘기 하는 건 웃기지만 남편 저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남편 어디 없다 싶을 정도로 혼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줬었어요. 상담받고 나니 정말 많은 걸 느끼네요. 예전에 쓴 글과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로 남편 욕 써놓은 걸 보다가 이 순간만 보면 남편이 정신이 이상하고 이혼이 답인데 참 사람 마음은 복잡해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여기 올라오는 미친 남편들의 일부도 그저 상처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편의 그런 상처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포용하던 극복하던 벗어나던 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의무겠지요. 전 아직도 포기 안 하고 노력 중이에요. 여기까지 후기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두 번째 추가. 워낙 사람들이 부정적인 글에 익숙하여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보이나 봐요. 윗 내용들은 진짜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의 내용이고 현재에 해당되는 아래 내용 보시면 지금은 남편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윗 내용을 일부러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썼어요. 이렇게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남편만 미친놈으로 보여도 그게 사실은 나도 원인이 있는 거고 서로 노력하면 회복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윗부분 내용만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시점은 지금 봐도 좀 예민하고 크게 받아들이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네요. 그런 것들이 글에 반영이 되었어요. 상담사의 해석 부분도 남편이 내 죄책감을 당연히 네가 내 부모 잘 모시면서 해결해 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시댁 식구들과 선 그으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속이 불편해서 저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는데 본인도 정확한 원인은 모르니 그저 기분이 나쁘니 그게 와이프인 제 탓이라고 믿은 건데 그걸 상담사님이 정확하게 원인을 집어주신 거죠. 상담사님이 그렇게 딱 집어내서 얘기해 주셨을 때 남편은 맞다, 아니다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상담 이후로는 그런 식의 막무가내 요구나 주장은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저에 대해 본인 상처로 필터링하여 보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제가 본인 부모님께 이미 충분히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네요. 솔직히 싸우는 기간 동안 서로 바닥을 보며 싸워서 서로의 상처들을 이제 알았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 정말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들 다 부러워할 만큼 인고 부부였습니다. 짧게 사귄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함께 다니는 게 너무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대과거형이네요.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좀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런 남편이면 같이 못 산다고 쓴 분들이 공감을 많이 받으셨던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에 당장 이혼하고 싶고 저런 놈 만나서 내가 너무 밟히는 것 같아 분하고 화나고 했었는데요. 상담받다 보니 알겠어요. 남편이 상처가 커서 저런 행동을 보인 건데 그 남편이 제 짝이라는 건 제 마음도 그만큼 너덜너덜하다는 얘기예요.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난들 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아마도 또 똑같이 상처가 큰 사람일 확률 99%요. 결국은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인 거고 저는 남편 붙들고 네가 왜 내 인생을 망치냐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외치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제 상처를 먼저 돌보고 저를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외면하고 나를 신경 쓰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변하니 남편도 점차 공격적이고 예민한 모습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먹구름이 걷히니 예쁜 해가 나오듯 나를 미쳐버리게 했던 남편의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상처 행동들이 거치니 남편의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요. 내가 처음에 남편을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본인 배고픈 것보다 내가 밥을 먹었는지를 먼저 챙긴다든지 길을 걷다가 무의식 중에 저를 길 안쪽으로 보낸다든지 내가 아기를 챙기느라 버거워 보이면 말없이 집안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절대 다시는 이 남자와 신뢰를 쌓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요. 남편 스스로 좀 변한 것도 있고 제가 변해서 더 이상 남편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도 하고요. 처음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듯이 그렇게 다시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된 게 한 달 되었어요. 완전히 예전만큼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서로 큰 고비 넘어온 경험을 함께한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서로의 아기를 키우다 보면 또 다른 부부간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아무 고비도 안 넘겨본 부부들보다 더 튼튼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꿈꾸던 이상향의 결혼 생활은 아니지만 이상향은 언제까지나 이상향이니까요. 다른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더라도 전 지금 괜찮아요. 추가 글도 너무 길어졌네요. 이 글 보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래요. 상담을 길게 받다 보니 부부관계, 연인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심리 이론을 몸소 체험했네요. 이런 걸 내가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남편의 트라우마가 발동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 겉핥기식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많으시면 따로 글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